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문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하고 환자가 걸어갈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책임의료기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신종간염병 위기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실제 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한 협력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만큼 심포지엄 행사를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작을 하려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리고 지금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박수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 행사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행사는 인사말 그리고 1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주제 발표로 유튜브로 송출되고 2부는 퇴원, 응급, 감염 3개 세션별로 나뉘어 책임의료기관의 기업 사례 발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보건복지부 박혜안 공공보건정책관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책임의료기관에 종사하시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은 각 권역과 지역에서 누구나 빠짐없이 필수 의료를 믿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적 운영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원내외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또 다양한 의료 자원을 연계, 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의료기관은 특정한 진료나 사업 수행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지역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한 포괄적 책임성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책임 의료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책임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행정 거버넌스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또 정책사업 지원체계인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역할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지역 공공의료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브 케어 심포지엄은 15개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겪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각각의 책임의료기관이 처한 상황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역량은 다르지만 각 기관이 자리한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책임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교류와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공의료 가족 여러분,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임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희안 공공보건정책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호 원장님께서 원래는 직접 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로 했었는데요. 일정 변경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심포지엄 1부 신종간염병 위기 대응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주영수 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영수 본부장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직업환경학 전문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셨으며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주영수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입니다. 원장님께서 아마 오늘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본래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책임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완결적인 어떤 필수보건 서비스라던가 최근에 신종감염병의 대응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사례들도 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들의 이야기를 1부에서 청해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책임의료기관들의 이제 경험들 사례들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영역에서,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들의 이송 전원 협력 사업에서, 그리고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영역에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세션별로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1부에서는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20분 정도씩의 발표 말씀을 듣고 2부로서는 이제 세션별로 나눠서 3가지 주제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 참석하신 분들의 오늘 그 전체적인 행사에 좀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강원대학교의 조희숙 교수님께서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에 대한 발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희숙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강원도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 연구자이시고요. 지금 현재 아마 지역에서의 경험, 다양한 취약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대표적인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초청해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숙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공공의료지원단장 조희숙입니다. 오늘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움 축하드리고 소중한 기회에 또 발표 자리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넥티드 케어 방안 또 내는 이제 심포지엄이라서 제게 발표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주셔서 제 발표를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부제를 조금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감염병 또 코로나19라는 이제 큰 대전제가 있지만 감염병 관련돼서 김정인 교수님 발표 세션이 또 따로 있었고요. 이제는 좀 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부분 이외에 우리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 의료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해봤고 그 부분들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 시간상 슬라이드 자료 아마 공유하고 계실 테니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우리 공공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 특히 공공의료 본부 설치라는 중요한 가업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기능적인 역할, 큰 틀에서는 결국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커넥티드 케어, 지역 완결적이라는 그 목표를 한 목적적으로 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공공의료 본부 차원이 아닌 좀 더 지역 그리고 이제 정책 차원의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공공의료 공중의제화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알리고 어떠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 홍보나 그
좀 더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할 때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이 아는 정도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도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들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중의제화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도달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의료 관련된 이제 정책 부분, 정책으로 우리가 의제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지원적인 그 예산을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의제화되고 또 정책 결정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중 의제까지는 어렵게 끌어왔다면 정부 의제인 것 같으나 아직은 정부 의제가 아닌 그런 어떤 좀 중간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한 3가지 정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 사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관련돼서 TV나 언론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지역의 초창기 얘기긴 합니다만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커지면 그 시장님, 군수님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기자회견도 하고 마이크를 많이 잡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여러 가지 응급이나 외상이나 필수 중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지역과는 이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 사망 피기가 높았던 지역들도 많지만 그런 문제로 마이크를 잡으신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렇게 언론 보도하고 굉장히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일보됐고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하지만 왜 이제서야 마이크를 잡으실까?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제는 다른 필수 의료,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 정부가 건강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해당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 하나 이제 메시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여파를 몰아서 건강 책무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제안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또 확인했던 것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입니다. 공중 의제가 된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몇 개 슬라이드는 실제 강원도에서 공공의료 패널 조사를 3년째 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 패널 조사 결과의 슬라이드를 몇 개 담아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첫 번째 그 빨간 막대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병, 공중위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1, 2로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2019년, 20년대 비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공공의료원 그 지역 거점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을 운영하셨던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코로나19의 이미지 변화가 굉장히 증가하였다 하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 언론 보도나 또 발표 심포지움을 통해서 접한 사실은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해당하는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책임진 것은 맞지만 정말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비율은 민간병원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병상 지원에 대한 막대한 그 몇 조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실제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병상을 비워둔 상급 종합병원들에서 많은 그 민간병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 그 중환자 또 코로나 환자를 보고 감당해야 됐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지역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이 안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확인했던 부분들의 저희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없었던 곳에서의 문제점들입니다. 춘천에는 한림성심대학병원도 있고 강원대병원도 있고요. 춘천 시민들이 그동안은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리가 의료기관 취약지야 내지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의료원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춘천의료원이었다가 강원대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해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강원대병원 앞에 사시는 분인데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되면 지역 거점병원에 저희는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멀리 1시간 이상 원주로 달려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제서야 왜 우리는 지역 책임의료원이 없는지, 왜 내가 여기 사는 곳에서 중증 여건에는 공공기관이 없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공공의료의 공중 의제화까지 왔던 부분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지방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주민의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방 정부의 권한이나 건강 책무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또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말은 하지만 공공병원 몇 개 짓는 것으로 인프라가 강화되는 것인지, 공공의료의 어떤 양과 질과 분포라는 세 가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깊은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지방의료원은 그 심평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질이라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성 평가가 있고 의료질 지원 향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원은 그 의료질 향상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적정성 평가 자료를 좀 부기요한 거고요. 이건 이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서울의료원이나 인천 부산의료원을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공공 지역 거점 병원들은 이 점에 해당하는 평균 39.39, 100점 만점에 정도의 그 적정성 평가 점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시설에 걸맞는 인력들의 그 수준들을 이제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저희 이제 강원도에서도 5개 의료원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은 코로나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많은 필수 의료를 담당한 게 그나마 의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 또 원래 이용하던 환자들이 지금 그 의료 이용량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 20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조금은 또 월별로 이제 향상이 되지만 그 수준이 이제 그냥 비슷한 정도의 의료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특히 코로나 환자를 전적으로 많이 봤던 원주 의료원 같은 경우 이제 빨간 막대 그래프인데요. 기존에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 용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환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뭐 검진율도 떨어졌고 또 만성질환 지속적인 의료용도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뭐 대도시나 다른 민간 의료원이 많은 곳에 민간 기관이 많은 곳에는 그곳으로 가셨겠지만 민간이 없고 이 모든 부분들의 필수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정상화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원 차원에서는 경영에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지역 환자 입장에서는 만성질환의 관리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그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협력 사업은 다른 공공의료 실장님께서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본부가 가야 될 굉장히 원대한 방향은 많은데 그날 해야 되는 즉 사업 수행 역할 이제 그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급성기 퇴원 환자 관리는 정말 필요해라고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는 중증응급 그래 이것도 필수 보건의료 이거 중요한 거지 하고 이제 시작했고요. 2021년 지금 감염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 이것까진 맞아.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소진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갑자기 정신재활, 저도 멘붕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건 맞는데요. 연계도 뭘 알아야 연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숨가쁘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권역 책임 의료의 본부, 연계, 조절, 기획 이거는 굉장히 이제 손을 놓고 있는 단계죠. 채용하는 인력들도 이 사업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총체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는 좀 별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필요한 게 자원 연계이고요. 그게 교육하고 인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력인데 인력에 대한 필수는 2023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택인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필수 보건 의료의 이런 사업들이 이제 기재부에서는 뭔가 사업량을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어찌 보면은 거꾸로 이걸 하느라고 본부의 역량, 본부의 본질적인 일을 못 하고 있다. 이것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본부가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기회비용이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우리가 이제 원을 보시면 권역의 이제 건강 지표를 다 좋게 하자고 뭐 지원단도 있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도 있고 의료원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책임 의료기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협력 사업 이상의 더 본질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우리가 올인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가장 작은 영역인 그 협력 사업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는 우리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어떤 기능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3년, 4년 이렇게 되면 계속 협력 사업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좀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뭐 그 정신 재활 그렇게 순차적으로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제는 노인의 어떤 통합 돌봄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좀 더 그때 어떤 우선순위에 맞춰서 협력 사업의 영역들도 조금 이제 고민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료기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의로 결국에는 굵은 글씨인데요. 필수보건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 발굴 기획 조정입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지원단이 있는 조직에서는 이제 정책 연구로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 저는 이제 지원단과 국립대 병원을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국립대 병원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것이고 국립대 병원이 이제 연구직이라는 그 직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럼 문제는 누가 발굴하고 누가 기획 연계 조정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공공의료가 공공의료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전체 의료의 공공성을 제거하는 활동들로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진담인데 우리 국립대병원이 내지는 강원대병원이 정말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를 정말 잘한다는 그 시점은 어느 날이냐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없어지는 그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의료 본부 건강전담팀, 공공의료 그 전담실이 사실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은 전 구성원들이 각각 하시는 역할, 진료면 진료에서 공공성이 좀 더 확보되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빨리 당기냐 하는 부분들이 좀 공공의료 전담 조직 본부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떤 그 에너지를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원내에서의 어떤 공공의료화,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체 어떤 그 시스템들을 변화하고 또 그 해당 지자체 내에서 내지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에 어떻게 정책 근거를 제시하고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합심해서 가도 모자라는데 지금 에너지들이 너무 많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안 하거나 지원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좀 더 어떤 포커싱이 조금 더 분산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승전 공공의료 최근에 이제 많은데요. 사실 늘 공공의료 강화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높은 치료 사망률, 재해보험비, 지역격차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공공의료 강화로 끝납니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강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꾸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사망률이 좋아지고 재입원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 과연 거꾸로 재입원율이나 사망률 건강지표를 좋게 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좀 더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안으로서의 공공의료 강화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조금 더 인력 시설 재정, 정책 거버넌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되어야만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이 받쳐졌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조금 더 정치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 맞닥뜨려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있어야 어떤 우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사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 시스템 이론에서 뭐 하나하나가 다 엔드입니다. 뭐 하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시설만 돼서 인력만 돼서가 아니라 시설을 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인력 조직 거버넌스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커넥티드 케어에서의 어떤 국립대병원 건전 책임의료기관이 강화되지만 사실 우리 공공의료 하는 내지는 이렇게 예방학 그리고 이 공공보건을 하는 어떤 전담 조직만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그 부분이 그냥 공공의료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이 잘못 매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 사업들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원장님이야 집행부 또 의료진이 사실 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건 하나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또 교수님들 승진 체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힘들지만 가장 늘 꿰차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국립대 병원이 꼭 공공성을 더 확보한다고 할 수 없고 그냥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에서의 어떤 작은 공공의료 사업 전담 조직이 그냥 일을 하고 마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상 진료 교수님들은 더 외면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몇 달 동안 제가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사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란 건 지금 임상의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국립중앙원은 또 복지부 사업에서 조금 더 신분의 안정성이나 제대로 된 인건비 지원 사업에 이제 그 정책들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은 드렸지만 이제 뭐 다른 기회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부족한 취약지의 의료 인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란 부분들은 뭐 지역의사제나 공공임상교수 또 공중보건장학제도 그리고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하는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트랙으로 좀 이어지고 좀 더 완결형 그 안에서도 인력 공공의료 정책과 어떤 승진제도 이렇게 승진과 그 교육 훈련과 같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제 완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원장 또 전담 조직 최근에 이런 거 공공부부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없었지만 언론에서도 보고가 됐고 뭐 갑자기 뭐 낙하산이냐 뭐 부원장이 되는 순간 뭔가 직제나 어떤 그 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슈화되며 본의 아닌 또 갈등 구조로. 근데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건데 그거 역시 전체 조직에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제 반증이고요. 어찌 보면 왜 공공부원장인가? 원장님이 공공원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립대병원은 공공원장인데 공공부원장이란 타이틀로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 다 해결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이후에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할 일은 먼저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부원장이어야 되지. 지금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연계 협력 사업으로만 포커싱이 돼 있다면 그냥 그 사업하는 공공부원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제 그 사업들을 좀 더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산 받고 인력을 새로 해서 민간 병원이 못 하고 있는 퇴원 후 환자 관리 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했을 때 안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은 것은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면 사업비가 끝나거나 인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5.5%대에 불과한 공공의료 기관만으로 이걸 해서는 확산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에비던스를 쌓는 것에 우리는 더 해야 되고 사업이 아닌 조금 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통해서 수가화나 정책으로 가서 민간이나 전체 보건의료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의무가 있다라는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나 본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많은 이제 권역 책임의료기관들의 활동들 또 그 센터 사업들 그동안 왔던 공공의료 센터들이 너무 그 지방 정부를 패스하고 그냥 중앙 정부의 사업들을 나눠서 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 사실 지방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무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기도 힘드셨고 역량이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코로나19를 보셨듯이 그 지역 주민의 코로나 환자의 발생이나 여러 가지의 건강 영향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가 지방정부와 함께 역량을 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 역할이 가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하고 지방정부와는 네트워크가 없고 그냥 지방의료원과 이렇게 뭔가 사업만으로 연계를 하는 형식으로는 이거는 이제 역량강을 원래 가려고 했던 어떤 목적 달성이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연계 협력이라는 것이 과연 연계 협력인가? 그냥 사업비를 받고 지원단과 우리 사업실에서 기술적인 지원만을 의료원에 하는 부분. 의료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인력의 지원이나 근본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연계협력이라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연계협력, 우리 이름은 붙이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갖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우리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정책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이런 공공의료 이제 지역 취약지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병원 개혁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소비세 증가분을 활용해서 2014년부터 지역의료 개혁 종합 확보 기금을 마련했고 필요라는 시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 정부가 공공의료 일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최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담배값의 개별 소비세를 통한 공공의료 기금 확보나 국민건강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1억 9천억, 약 2조 정도인데요. 2022년까지 한시적인 특례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는 좀 달라서 담배값인 경우에는 연 7천억,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기금에서의 그 건강보험 지원은 한 2조 정도입니다. 좀 더 이 기금을 이제 공공의료 기금화해서 지방 정부에 주고 좀 더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를 통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료원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들의 신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일본은 그래서 그런 기금을 통해서 2014년에 일본 지역의료 지원센터라는 걸 도도부연에 다 만들었습니다. 도도부연에서 만들어서 특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의 취약지에 이제 의사 확보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그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 파견을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우리로 따져본다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요구는 아직 없고, 시도 공공의료 지원단에서도 사실은 그 취약지인 경우에 이런 의료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역할과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호주인 경우에도 워낙 사회 의료가 이제 뭐 기본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에 또 농촌 지역의 공공기관의 그 병원들을 쇄신할 필요가 있었고, 네 차례 개혁 어떤 그 예산 구조를 몫을 따로 만듦으로써 특히 3차, 4차 개혁에 있어서는 그 시골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병원 확대, 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쏟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뭐 공중보건의 제도를 통해서 80년대에는 농어촌 특별 어떤 그 법 등을 통해서 좀 더 취약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공의료는 좀 더 취약지가 아닌 개념으로 가면서 그렇게 크게 확대하지만 취약지가 취약지로 좀 남는 그런 이제 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지원하고 이런 그 거버넌스 구조를 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건강 책무성이라는 필요성을 가집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가져가고 그리고 관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제 2개 슬라이드를 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강명 팀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슬라이드 중에 이제 발췌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듀코는 이제 민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를 할 때 조금 더 눈여겨볼 모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이제 ACO 제도는 이렇게 아실 거고요.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그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제 그 ACO를 우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통합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듀크 인구 건강관리소, 듀크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몇 개의 의료기관들을 연계할 때 연계가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중요한 기능. 근데 저는 그 기능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사업을 하는 5-6명의 사업 인력으로는 정말 이 모형을 갈 수 없고요. 여기에 100명의 그 유능한 맨파워들이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까 원래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데피니션,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가면서 여러 가지 모형들과 또 실질적인 지원, 또 필요로 했던 아까 의료인력 지원과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사업비로 내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혁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뭐 취약지에 대한 수가, 태어난 환자 관리에 대한 수가를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행위별 수가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원을 지원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사실은 메저업을 하는데 아직은 메저되지 못한 여러 활동들, 실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의료를 진력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만으로 몇 명의 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그 행위별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기반의 어떤 그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의료 비용, 또 삶의 질이나 기대 수명의 이제 건강 수명들이 향상 등이 좀 되는 성과를 계속 보여주면서 성과관리 기반의 계약 구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의 이제 ACO고, 그런 것이 될 때 조금 더
참여도 할 수 있고 민간 병원과 확대될 수 있는 무용도로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짧게 드린 바람에 하실 말씀을 다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공공의료 강화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강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셨고, 이게 훨씬 구체화돼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는 조직을 구축하게 되어 있으나 그렇게 구축하는 게 과연 그대로 가겠느냐, 이런 말씀 중요하게 이후에 이제 구체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 자체로 다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지방 정부의 역량도 같이 연계하면서 도움도 받고 끌고 올라가 줘야 가능한 일이겠다, 이런 큰 틀의 방향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 단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이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 이제 중요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는 경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그다음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단장을 맡고 일하고 계십니다. 김종현 교수님께 발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작년 저희가 2월, 3월에 대구에서 이 특정 종교단체 중심으로 폭발적인 메디컬 서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했던 민과 관 사이의 이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권역 단위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자료는 이제 올 2021년 5월 7일 날 대구에서 10개 민간병원 5개와 공공병원 5개가 대구형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식을 대구시와 함께 맺었습니다. 이때 제가 발제했던 슬라이드를 뒤에 첨부해 놨었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우리가 감염병,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제 의료 대응 체계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의료 전달 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료 전달 체계의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의료 전달 체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감염병의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감염병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에 대한 예측 불가성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발생 가능성, 했을 때 또 우리는 또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점,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외부 효과 등 이런 이제 것들이 의료 전달 체계에 가미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 주던 부분들이 제한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염병 대응에서 의료 전달 체계가 가져야 될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코로나19 유행 가운데서 공공병원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재조명되는 아주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이제 밝은 부분이 있다면 반면 실제 중환자 진료에서 이 공공병원들이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두운 면도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대구는 어떻게 이런
작년에 폭발적인 대유행을 극복해 왔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전략적 민간 협력을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 이렇게 부제를 적었는데요. 사실 대구에 2월, 3월에 있었던 민과 간 사이의 협력 체계는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민간 협력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협력 체계는 상호 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맺어지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나면 유지되지 못하고 어떤 소실되어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이런 어떤 위험성, 이런 위기가 다시 발생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런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응적, 일시적인 어떤 민간 거버넌스 협력 체계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전략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마 핵심이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결론적으로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원 5개의 그래프들은 많은 분들이 좀 보여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대구시 의사회 체육대회 사진입니다. 위에 아마 드론으로 찍었는 것 같은데, 사실 대구시 의사회는 이미 수십 년간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고, 특히 대구는 이제 메디시티 협의회라는 이런 이제 사실 의료 산업, 의료 관광을 추구하는 어떤 네트워크이지만 이 가운데 대구에 상급 종합병원들의 어떤 지역 의료기관들과 유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십수년간 끈끈이 같이 관계를 형성해 왔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구가 갖고 있던 어떤 풍부한 급성기 병상, 그 다음에 메르스 유행 당시에 저희가 민간의 전문가들이 대구시에 들어가서 같이 대응하면서 경험을 했던 어떤 성공적인 민간 협력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었고, 이런 자산들 때문에 사실은 작년 1월만 해도 우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구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작년 2월 18일 대구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급격한 메디컬 서지가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언론의 자극적인 이런 지금 생각해도 자극적인 기사들이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들이고, 실제 그 당시에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일일 확진자 수를 적어가면서 대응을 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불과 6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고, 14일 만에 3,000명을 돌파했고, 19일 만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12일째 일일 최대 확진자가 741명인데 실제 이게 대구시의 이제 인구 규모가 사실 한 240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 대입한다 그러면 일일 한 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규모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가 1,331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특정 지역 사회에서 그 정도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이 과연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위기들을 사실 좀 많은 희생을 치루었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도입으로 인한 상황의 반전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메디컬 서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자원 역량들을 이야기했을 때 대구에서 기존 갖고 있던 좀 역량들이 조금 있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어떤 잘된 부분과 안 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대비해야지만 이런 신종위기 감염병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저희가 이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공중보건 위기 준비와 대응 역량은 미국 CDC에서 이런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개 영역에서 15개 역량으로서 이제 준비를 해야지 충분하게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대구시의 경험들은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역량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인지를 이미 보고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 12월에 발표된 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거버넌스 구축 연구에서 당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인데, 실제 19일 날 대응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가용 병상이 부족되어지고 자택 대기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실제 이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박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핵심은 대구의 민간협력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56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책임 보직 합동 대책회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 3월 달에 주요 대구의 그 당시에 10개의 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참여한 병원들의 책임 보직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기조실장님이나 진료처장님 이상의 책임 보직자분들이 아침 7시에 시청으로 모여서 각자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 대응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어떻게 대구 지역의 병상 자원들을 마련하고 운영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이런 이제 협력의 거버넌스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트윈데믹에 대비한 대구시의 병상 확보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작년 5월달에 세웠던 대구 2차 대유행에 대한 환자 발생 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각각 병원들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몇 병상까지를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각 병원들이 어떤 준비들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어떤 지역 상황의 확진자의 어떤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이런 체계들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의 경험들을 보아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던 거는 일정 수준의 중증 환자들은 광역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들은 지역에서 완결형 형태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자 발생들을 줄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었고, 특히 이제 특수 상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민간 협력을 통해서 민간 병상들을 필요시에 어떻게 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할까가 결국 대응의 관건이라고 저희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경험을 따져볼 때 왜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의 병상 활용들이 어려울까를 살펴보면, 결국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은 과거 메르스 유행 당시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 그 다음에 실제 병상을 내놓아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격리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로 현재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 뭐 공간 분리 문제라든가 공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병상 동원이 쉽지 않다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이런 파트너십이라든가 어떤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관료주의적인 어떤 행정명령에 따른 이런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의료기관의 병상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격리병상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 환자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민간의료기관의 병상 활용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원되어진 자원에 대한 적절한 충분한 보상,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경험이 쭉쭉 되어지면 필요시에 이런 민간 자원들의 공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대형적인 파트너십을 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올 5월에 대구형 공동 대응 체계 구축으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공공자원의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대구는 이런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한계성을 극복했던 아주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구형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구시가 리더십을 갖고 끌어냈을 때 전부 다 참여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동 대응 체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역 감염병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인프라 확충과 그다음에 특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 장비를 확보하게 되고 평시에는 결국 이제 일적 자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관리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각각의 병원들이 역할을 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중증도별 병상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동 대응 체계의 주요 방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가능했던 요인과 의의는 결국 우리 대구가 갖고 있던 지역 의료계 유대관계와 정서, 그 다음에 대응 과정에서 쌓인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 그 다음에 대구시가 이 과정에서 120억을 내놓는 어떤 적극적인 리더십과 투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구의 어떤 전략적 이런 민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진 어떤 가능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로 발전했기 때문에 향후 대구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원들을 언제 동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제 저희가 대구가 이렇게 구축한 대구형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에서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인 경북대 병원과 경북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실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에 조혜숙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서 결정된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실제 어떤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되는 역할들을 같이 동시에 수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권역 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과연 이런 권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감염병 위기 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서 책무성은 중앙은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가지고 있고 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에 조희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지자체의 어떤 건강 책무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 시도가 광역 단위에서 어떤 감염병 위기 대응을 구축하기 위한 책무성을 가지고 이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중앙 감염병 병원이 있고 권역 감염병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지역별 거점 병원들이 있는 이런 이제 하이라키를 가지고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권역 단위로 이런 형태의 감염병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창엽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방안인데 전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이 기전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광역 안에서 실제 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고 감염병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도 단위에서 시도가 책무성을 가지고 이 권역 감염병 병원을 통해서 감염병 관리 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이 재정 교부의 흐름이 시도에서 권역 감염병 병원으로 넘어갔다가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권역 감염병 병원이 시도의 어떤 민간 병원들의 어떤 협력 체계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재정적인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의사결정은 반면에 시도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사실 책임의료기관은 이 안에 뚜렷하게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의료기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조금 설명을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어떤 이런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광역자치단체의 이런 계획은 중앙정부의 국가 단위 위기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서 아마 구축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수립되어진 광역 단위 위기 대응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기전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또는 이제 책임 의료기관의 어떤 원외 협의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이 지역의 유관기관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이런 행정적인 리더십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권역 단위의 이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서 광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이런 기반을 구축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예를 들어드리면, 경북에서는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구에 있는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들이 중환자 진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역 안에서 권역 완결형으로 어떻게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는 권역 감염병이 이 전체적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대응 거버넌스를 이제 권역 감염병 중심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환자 진료 인력에 대한 양성이라든가 위기 대응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권역과 지역지 책임 의료기관들은 권역과 광역 단위의 대응 거버넌스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원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의료기관과 시설 대상으로 지역사회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염 분야의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1, 2, 3은 결국 이제 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서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결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 확진자 진료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영 교수님께서 대구의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을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직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발표를 주신 것 같고요. 대구의 경험이 아마 앞으로도 좀 우리 권역 감염병 병원, 그리고 우리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거버넌스 시스템의 방향, 연계 협력에 관한 부분에서 아주 큰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게 권역 감염병 병원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다 없거든요. 전국에 몇 개밖에 없기도 하고,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권역 감염병 병원이 일치되는 기관도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고민거리여서, 그래서 아마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정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 정책안을 만드는 과정에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발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일부 발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 진행 관계상에 유튜브에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것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사업 연계 질 향상 팀에서 전체적인 걸 취합해서 해당하는 궁금증들은 별도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특별한 더 토론이나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일부 심포지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진행해주신 주영수 본부장님,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조희숙 교수님, 김종희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1부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 발표를 통해서 책임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관 간의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된 시간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 중증응급 이송 전원 사업, 감염 협력 사업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부 심포지엄 참여하신 분들은요, 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해서 사전에 안내된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참석자명을 성함,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은 3시 1분인데요. 3시 11분까지 다시 자리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사회를 맡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